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정치권의 사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 분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이슈 따라가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저희가 보면 공수처법 어제 그 안건 조정위에 이제 국민의힘이 회부를 해서 9시에 그게 열렸고요. 거기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논의가 됐고 빨리 끝나서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7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처리였는데 어쩔 수 없는 민주당의 선택이었다. 반민주적인 행태다. 국민의당 입장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쩔 수 없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네. 신뢰 없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큰 틀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공수처법이 제정된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뢰가 없다 제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 다만 7월부터 법이 그러니까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야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 나간다 하더라도 야당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일종의 이제 비토권을 줬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책임도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야당은 뭐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무조건 계속 반대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금 이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정신이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비토권을 주었던 것은 공수처라는 것이 일종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고 또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와서는 다를 수는 없잖아요. 원칙이라는 건 그래야죠. 예. 특히나 최초의 법을 만드는 최초의 입법자들은 또 최초의 준법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시행도 돼보기도 전에 그야말로 가보지도 않은 길을 안 간 상태에서 이 길이 다른 것이다라고 지금 이 길을 바꾸겠다고 룰을 바꾸겠다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이냐. 물론 야당의 책임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도 상당한 물밑 접촉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어느 모 언론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도 야당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를 좀 받지 않은 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과 이런 과정들을 더 여당이 더 지켰어야 했다. 2번, 3번이 아니면 4번, 5번, 6번, 7번을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야당이 중립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면 조금 더 중립적인 인사를 가져다 추천해서 이야기를 좁혀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과정과 그것을 이게 그 정당성을 가져가는 절차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지금 와서 7분 만에 이것을 강행하겠다? 물론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모르는 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거대한 가치를 저는 저버린 점에 대해서 좀 두고두고 후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정치에 있어서는요 생략된 얘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할 때 왜 그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당에서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검사 출신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다고 합니다. 후보 추천위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들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바라볼 때는 검사 출신이어야지 공수처의 관계를 검찰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검찰과 협조하는 관계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계속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주장했던 바가 아니고요. 대한변협에서 가장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변협의 회장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태도, 위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여당은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 당연직이 추천한 위원들도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야당에서는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비토권이 아니고 예. 우리가 주장했던 걸 받아들여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거나 공수처 출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 내면의 속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네. 내부 위원들이 어떻게 추천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검사 출신을 요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판사 출신을 요구했어요.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이게 사법부를 사법부만 이게 조사하고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서부터 모든 선출직 3급 이상의 공무원들 다 하는 기관들인데 왜 그럼 그렇게 양극은 극단의 주장을 좁히지 못했는지 예. 함께 반성해야지. 그걸 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능사라는 식으로 이것이 여당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법안들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르게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저희가 예, 비슷한 오해 질문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이거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비슷한 여당에서 질문이 또 판사 있는데. 출신을 예. 주장한 것은 맞지만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러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사람도 그럼 할 수 있다. 여당이 무조건 주장했다기보다는 여당이 그런 사람을 원하긴 했지만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하고 사법부에서 추천한 사람과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도 우린 받겠다. 예. 이렇게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검사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계속 반대를 해서 5표밖에 안 나와서 못했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어제 결과 이르기까지의 그 상황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엉킨 전국의 실타래, 이것을 풀 유일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 지적이 타당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대치하고 굉장히 좀 말하자면 물밑 접촉도 하는 와중에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나는 강력히 희망한다. 예.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그로부터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사실은 여당도 국회 일원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상권 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당은 차근차근 진행해서 야당이 심지어 이 안건 조정위까지 신청한 것도 바로 하루 만에 90분 만에 정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예. 표결을 통해 가지고. 뭐 절차적인 그 과정은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되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께서 지는 것이죠. 예.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말씀이긴 하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안에서 해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속도 조절해 주시든가 아니면 문제를 만일 이 문제가 법안까지 통과된다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달라라는 그리고 이 정치적인 것까지 모든 포함해서 책임을 지는 게 온당하다라는 지적을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의원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책임의 그 내용이 옮겨간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회 여당에 요구한 것들을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책임지라던데요? 야당에서 계속 대통령 책임지라고 얘기하겠죠. 과거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절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대통령도 법에 기반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거나 법에 기반하지 않은 뭔가의 정치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예. 정부에 가면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합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 얘기하면서 막 수사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총장 그만두시오.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그만두시오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다고 또 얘기해요. 그럼 대통령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총체를 전반을 다 관장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대통령 한마디 하면 그냥 물러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야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또 간섭했다고 얘기하고 지시 내렸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예. 일종의 이제 제도적으로 한국 정치가
일종의 전제적인 어떤 대통령의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시절의 얘기들을 자꾸 뒤섞어서 얘기하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무조건 밀어붙였다기보다는 예고되어 있는 수순을 민주당이 봤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힘을 보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또 맞붙게 되는데 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지금 예고한 상황이죠.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수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또 강제 종료의 가능성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9일 뭐 법안 올리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는 오늘 하루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일 차수 변경하면 이 안건을 동일하게 못 10시간 하니까. 정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최소한 뭐 안건 조정이라든가 뭐 다른 모든 것들 이른바 뭐 예산 개수까지도 사실은 다 절차를 패싱하는 마당에 예. 지금 형식적인 절차도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고 여론전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대통령을 겨냥해서 책임지십시오라는 말도 하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대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법은 제가 보기에 야당이 어떤 형식과 수단을 갖추더라도 방법은 통과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것인지 저는 이렇게 여당이 무리하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앵글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맞아 이건 정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엄정한 기구가 될 것이다 봤는데 네. 왜 여당이 이렇게 조급증을 갖고 서두르지? 혹시나 중립성과 신뢰성에 문제는 없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런 점에 잘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지. 지금 국회 선진화법도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는 이 모든 것도 일종의 어떤 형식적인 최후의 저지선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좀 대안들을 국민과 호소하거나 국민에게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처음에 국민들에 대한 그 환기 또 알려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처음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그 단죄가 필요하지라고 했다가 근데 왜 여당이 이렇게 서두르지? 이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서두르지에 대한 그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혁을 하는 거다. 뭐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의 속내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최대한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 정당성이나 명분을 얻고 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기관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자꾸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 출발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왜 권력기관 개혁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는가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란 정신에 맞게 그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어디가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는 경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경찰은 또 국정원과 또 대공수사권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돼 있는 권력은 그러면 누가 견제할 것인가? 공수처가 견제합니다.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 것인가? 검찰이 견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힘 있는 기관들을 어떻게 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관점에서 공수처 논의가 시작이 됐고 예. 지금도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 하나만 바라보면서 마치 윤석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검찰총장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이렇게 서둘러서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에 힘을 과도하게 사용해왔고 직권을 남용해왔고 그 기관들의 힘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균형하기 위해 균형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무엇냐 이런 관점으로 저는 공수처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그 대국민 사과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곧 전두환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과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과해야죠. 사과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왜냐하면 어쨌든 탄핵이라는 사태도 있었고 또 예. 사법적인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두 분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두고 당의 일각에서는 당의 주인도 아닌 사람이 왜 사과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시기의 문제는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여야가 이렇게 극한 대립을 네. 하고 공수처를 예. 둘러싸고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뜬금없이 9일날 물론 9일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부터 탄핵이 이제 된 날을 이제 관련된 해서 이제 예. 아마 의미를 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고 전혀를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사과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면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언론도 받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또 창구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예. 불쑥 그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당의 그런 어떤 일각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조금 시기 조정하거나 그다음에 메시지의 톤을 조금 가다듬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사과의 본질은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어느 언론 인터뷰 보니까 곽상도 의원,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 시절에 민정수석을 했던 분도 사과 반드시 필요하다. 판결이 났으므로 우리는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당연하다라는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네. 그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그렇죠. 사과를 할 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현 정부의 뭐 실정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걸로 좀 약간 바뀌지 않았습니까? 본질은 아마 저는 사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야당의 지금 비대위원장, 지금 사실 대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런 초유의 말하자면 국회가 사실상 파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야당이 여당을 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또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 제가 보기에 비율 조정은 있겠지만 본질은, 방점은 아마 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과오,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국민적 사과가 방점 찍힐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당의 책임을 묻는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당연히 또 대표로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네. 사과는 진행이 될 텐데 내부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비대위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지층의 우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그러나 그럼 비대위가 아니면 어떡할 것이냐. 어쨌든 당원들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는 비대위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총의를 모아줬어요. 김종인 비대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하나하나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걸 절차적인 정당성, 민주성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지도부를 형성했는데 그거를 저렇게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죠. 사실 보이지 않는 성과들도 있었어요. 저도 김종인 비대위에게 뭐 평론하는 입장에서 요구할 점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막말을 자제시켰다거나 아니면 당의 정체성을 약간 중도로 옮겼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김종인 비대위가 아니면 과연 누가 했겠느냐라는 또 본원적 질문에 누가 또 자신 있게 또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김성현 평론가님, 그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 과거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과가 어느 정도 중요한 사안인지,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도 약간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비대위원장 자체도 내가 그런 말까지 못할 정도면 내가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의 사안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결론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맞죠. 예.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밥을 지을 때도 김빠니 밥을 지으면 밥이 맛이 없어지잖아요. 지금이 딱 맛있는 밥을 지어야 할 때인데 지금 김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계속 늦추면 늦출수록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사과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도 국민의힘은 체질을 못 바꾸고 있구나. 그러니까 TK 의원 중심으로 당의 질서가 구성되어 있고 특혜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정론, 지역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친이 친박 두 전직 대통령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부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전 정권 탓하면 왜 전 정권 탓하느냐. 지금 당신들이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정권에 빚졌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아직도 체질 바꾸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현 정부를 귀퇴 정권, 즉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배현진 대변인 의원직 사퇴까지 언급한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귀태라는 단어를 제가 태어나서 딱 두 번 들었는데 정치권에서 들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시계를 조금 2014년, 13년으로 돌리면은 네. 당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이제 어떤 책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귀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에서 격렬하게 반발했죠. 그래서 원내 대변인직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네. 당직을 내려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네. 이제 말과 글을 생업으로 삼았고 또 그것의 품격을 가지고 또 그걸 이제 직업으로 삶은 사람들이 굳이 이런 표현을 다시 또 데자뷰처럼 써야 할 것인가? 네. 다른 좋은 말로도 이 정부에 대한 실정과 어떤 국민의 반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때 기억을 소환해서 하는 일은 제가 좀 짐작은 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말의 품격, 우리가 품의 품자가 입구자 세 개 아닙니까? 그런 입이 모여서 결국 품격을 만드는 것인데 네. 그런 점을 좀 언론인 출신이 저는 배현진 의원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이게 많은 정치권에 또 앞으로 어떤 귀금속이 그러니까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좀 예. 많은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좀 말에 대한 품격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지금 원내 대변인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그 사과에 대해서도 뭐 뜨내기라는 표현도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귀태 발언을 과거에 민주당의 의원이 했으니까 똑같이 되돌려준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원내 대변인에서 물러나야죠. 그때도 홍익표 의원이 원내 수석 대변인에서 물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에 빠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돌려준다고 하면 똑같이 돌려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보면서 왜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느냐. 일종의 증오를 이용하는 정치.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 장치가 어느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장치를 그냥 없애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장치를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문제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정치를 좀 더 극단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치 상대적인 겁니다. 반대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증오의 정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점점 더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민주당도 품격 있는 정치를 더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모습들을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김종인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 국민의힘에서 날짜는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시기가 너무 그 집중되지 못할 시기이고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8, 9, 11일 사이에 할 것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근데 많이 늦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내부에서는요. 어느 정도 하는 게 그럼 적당하다고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일이면은 뭐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10일이면 아마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이 돼가지고 아마 네네. 법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바로 직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예. 국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는 바로 또 저는 보수의 입장이 보수는 잘못한 점을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저는 보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숨기거나 그것을 뭐 감추거나 또 그것을 뭐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과오가 있으면 딛고 넘어가려는 자세, 그다음에 그걸 인정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자세가 저는 너른 자유주의자의 자세고 보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날짜는 조금 저 며칠 뒤지 제가 보기에 뭐 해넘겨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환 평론가님 그 정리를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그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 필리버스터를 하면 내일 오늘 12시 밤 12시에는 끝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내일 다시 임시 국회가 소집이 되면 그때 또 다시 필리버스터라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그 절차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절차를 좀 요약 좀 해주시죠.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요. 네. 회의가 바뀌고 다음 임시회를 만약에 소집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표결에 있습니다. 들어가는군요. 네. 더 이상 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다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 네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김 빠진 밥에 제가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많은 기대를 모았던 건 과단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이해관계, 어느 관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뭔가에 소신 있게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자꾸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대위 체제가 흔들립니다. 내년 선거 준비에 들어가면서 후보 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